2021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어 이해고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적절하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 일치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복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보통 시기, 여기서는 삼국시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그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일신라시대 아니면 등등등 어떤 시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사람들은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기본적으로 입었다. 저고리와 바지는 남녀 공용이었으며 상하 기천에 관계없이 모두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덧 입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인 남북국 시대가 나왔네요. 서민과 귀족이 모두 우리 고유의 두루마기인 직령포를 입었다. 근데 여기서 갈리네요. 그런데라는 표현은 전환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A 그런데 B 그러면 B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귀족은 직령포를 평상복으로만 입었고 서민과 달리 의례와 같은 공식 행사에는 입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직령포는 뭐라는 거예요? 입긴 입어요, 다. 입긴 입지만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귀족은 평상복으로만 입어요. 그리고 서민과 달리 의례와 같은 공식 행사에서는 입지 않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서민은 입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복식 구조가 크게 변했다. 특히 귀족층은 중국 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지만 서민층은 우리 고유의 복식을 유지하여 복식의 이중 구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귀족층 중국 옷, 서민층은 우리 고유의 복식. 됐죠? 그래서 복식의 이중 구조. 조선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한복의 기본 구성은 지속되었다.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복 디자인 한층 단순해졌고 띠 대신 고름을 매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는 마고자와 조끼를 입기 시작했으며 조끼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 한편 조선시대 관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곤룡포는 임금이 일반 짐을 볼 때 입었던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진무복 상복입니다. 흉복에는 금색 실로 용을 수놓았다. 문무 백관의 상복도 곤룡포와 비슷했다. 그러나 문관 상복 흉배에는 호랑이를, 문관 상복 흉배에는 학을 수놓았다. 그러니까 신하의 경우도 왕도 안에 네모나게 해놓은 게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무관과 문관이 구분이 돼요. 됐죠? 그리고 무관들이 주로 대례복으로 입었던 구군복은 무관 최고의 복식이었다. 임금도 전쟁 시에는 구군복을 입었는데 임금이 입었던 구군복에만 흉배를 붙였다. 이런 표현들, 그죠? 흉배는 임금이 입었던 것만 붙인 거예요. 흉배는 가슴에 덮쳤던 사각형의 장식품. 됐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내려와 보죠, 이제. 1번, 남북국 시대 서민들은 직령포를 공식적인 행사에도 입었다. 맞죠? 남북국 시대에서는 귀족은 평상복을 입고 서민과 달리 의례에서는 안 입었다. 공식 행사에서는. 서민은 입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고려시대에는 복식 구조가 크게 변하여 모든 계층에서 중국 옷을, 모든 계층은 아니고 귀족층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가서면서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인해 마고자를 입기 시작했다.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거는 마고자가 아니라 뭐예요? 조끼입니다. 조끼. 그죠? 조끼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조선시대 무관이 있던 구군복에는 흉배에는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었다. 직령포죠. 직령포. 곤룡포 죄송합니다. 곤룡포. 이 곤룡포 같은 경우에는 자 입었고 곤룡포와 모양은 비슷했다. 그래서 상복도. 근데 오랑이나 그다음 학을 수놓는 거는 상복에서의 경우고요. 구군복에서는 임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만. 헷갈리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5번. 조선시대 문관의 경우 곤룡포와 비슷한 모양의 상복에
호랑이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진작에 나왔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한다라는 것은 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장가간다와 시집간다 두 용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후자가 나중에 생겼다. 즉 시집간다가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장가를 간다. 이 말이 먼저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문화의 변동, 문화 변동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두 용어 다 결혼한다는 의미로는 똑같지만 전자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후자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거주율에 있어서 처거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처거제가 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신혼부부가 부인의 본가의 거주지를 정하고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다. 이와 같은 거주율에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까지 혈통률에 있어서 모계제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뭐예요? 고려시대까지는 모계제, 즉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방식을 취했대요.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적 혈통률의 영향을 받아 삶의 모습은 처거제, 부계제로 변화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전기까지 대부분 유지됐다. 자, 끊어주셔야 되는 것이 조선 전기까지입니다. 그죠? 친척 관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 처가로 장가를 든 선조가 이 마을의 입향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처거제, 부계제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주율과 혈통률을 결합할 경우 혼인에 있어서 남자의 뿌리를 뽑아서 여자의 거주지로 이전하고 집안의 계승의 측면에서 남자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집안은 남자 쪽을 따라가고 거주하는 것은 여자 쪽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거주율에서는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혈통률에서는 남자의 입장이 유리하도록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즉, 뭐 남자 성씨를 따르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진화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시점에 처거제, 모계제를 유지하는 가족제에서 남자의 반란이 있었다는 사실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처거제에서 부거제로 갔어요. 이제 처거제가 여자 쪽 집안 지역에서 사는 거에서 부거제, 남자 쪽으로 왔다는 거죠. 전환된 시점을 정확하게 지목하기는 힘들지만 조선 후기에는 부거제가 시행된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거주율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회 변동이다. 혁명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그죠? 조선 전기까지는 대부분 유지된 게 맞습니다. 처거제, 부계제.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거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전기에서 후기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커다란 사회 변동이 있었다. 자, 너무 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가 간다와 시집 간다에 국한된 내용인데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커다란 사회 변동을 얘기했다는 것은 내용이 등장해야 될 텐데, 그죠? 물론 이제 대단한 사회 변동이다. 그죠? 대단한 사회 변동. 좀 국한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번은 너무 좀 크게 표현을 해놔서. 2번 우리나라에서 부계제를 부거제보다 먼저 등장했죠. 부계제는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까지는 부계제, 그다음에 처거제를 따랐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부거제는 안 나온 시점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로 봤을 때는 부계제가 부거제보다 먼저 등장한 게 맞고 3번에 고려시대의 남성은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고려시대 확실하죠. 그렇죠? 4번 조선 전기에 이르러 가족관계에서 남녀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전기는 아니고 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후기. 그죠? 후기. 왜냐하면 전기까지는 균형이 이뤘어요. 그렇죠? 처거제와 부계제로 균형을 이뤘었는데 자 무너졌고 후기입니다. 5번에 우리나라의 거주율 혈통률은 모두 남자 위주로 결과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내용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러시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어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여행 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그림책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책에는 어떠한 언어적 표현도 없고 오직 그림만 들어있다. 그는 그 책에 있는 사물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사실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행위라기보다는 사물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사과, 빵, 아니면은 뭐 가방, 산, 그죠?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한다. 동사가 없는 거예요. 목적도 모르겠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빵이 필요하면 상점에 가서 빵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빵집에 가서 빵을 보여주면 빵을 달라는 거지 빵을 만들고 싶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긴 하다 이겁니다. 그 책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 그림뿐만 아니라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의 그림이 빠짐없이 담겨있다. 과연 이 여행자는 여세 여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자전거 상점에 가서 자전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보자. 자전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자전거를 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결국 그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구매자를 위한 그림과 판매자를 위한 그림을 간단한 기호로 구별하여 이런 곤란을 극복하려고 해볼 수도 있다. 즉 기호까지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예컨대 자전거 그림 옆에 화살표 기호를 추가해서 그려서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구매자를 위한 그림, 왼쪽을 향한 화살표는 판매자를 위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의사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어떤 것이 판매를 의미하는 화살표이고 글이 이상하네요. 그죠? 글이 이상해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자는 건 목적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걸 굉장히 풀어놨어요. 내용 자체가.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되게 단순한 예를 든 거거든요. 어떤 것이 구매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설령 상대방에게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사려는 사람이 책을 들고 있는 여행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행자 자신이라는 것을 또 무엇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 여행자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자전거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자전거라는 것은 어떻게 또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 문제가 아니죠. 러시아가 아니라 어디든 중국을 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러시아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일단은 적절한 것은 1번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확정될 수 없다. 언어적 그렇죠.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확정될 수 없다. 이 말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요. 2번 약속에 의해서도 기호의 의미는 결정될 수 없다. 결정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기 나름. 상황에 따라서. 3번 한 사물에 대한 그림은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안 된다. 의사소통이 그림으로 안 된다. 기호를 붙여도 안 된다. 약속을 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길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3번이고요. 4번 의미가 확정된 표현이 없어도 성공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안 되죠. 상이한 사물에 대한 그림들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상이한 사물에 대한 그림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될 수 있죠. 오히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을 보죠. 다음은 연령별 3월 및 4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 자체는 10대 미만부터 10대, 20대, 70대 이상. 지금 보시면 10대 미만과 70대 이상 이래버리면 전체, 주어진 자료가 전부예요. 그래서 얘가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월의 합, 4월의 합. I까지 총 9개 지역입니다. I까지. 그 상황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각 지역의 10대 미만 4월 확진자 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그랬어요. 감소. 자, 보시게 되면은 각 지역의 각 지역의 10대 미만 4월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전월 대비 각 지역에 이랬잖아요. 각 지역에. 그러면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모두가. 그죠? 여기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죠?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2번 20대 신규 확진자 수가 10대 신규 확진자 수보다 적은 지역 수는 3월과 4월이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찾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10대나 20대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지역을. 그죠? 작다. 3월달 20대 확진자 수가 작아야 되는구나. 얘가 작아야 되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3월달은 어디? 자, 2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3월을 찾아보시면 EFH 세 군데 나오고요. 4월은 지역은 다른 곳도 있어요. AGH. 똑같이 세 군데씩이다. 찾기입니다. 찾기. 그 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3번 3월 신규 확진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의 4월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다. 일단은 3월 신규 확진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을 했어요. 그럼 요거는 지역만 따지는 거면 연령의 합이죠. 전체로 봐야 돼요. 3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를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어디예요? C지역이고요. C지역에서 4월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C에서 4월이 가장 많은데 어디예요? 60대입니다. 60대. 이거 찾는 거였네요. 4번 H지역의 4월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다. H지역의 4월 신규 확진자 수죠. H지역의 4월 신규 확진자 수 여기 있습니다. 93이에요. 93. 그죠? 93이고 그 다음에 4월 전체 지역이에요. 요거는 가야 되겠네요. 요건 따져야 돼요. 4월이니까 자 이렇게입니다. 9개 지역이고요. 여기서 차지하는 게 10% 이상이다. 자, 이게 지금 합이 안 나와 있어요. 합이 안 나와 있어서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H죠, H. 93.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얘네들의 합이 930보다 작냐, 크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죠? 930보다 크다. 그럼 10%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합이 930보다 작다. 그러면 10%가 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맞으려면은 93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100, 200, 300, 400. 10의 자리 20, 90, 110, 200, 240, 330, 390, 480, 530. 자, 벌써 끝났죠. 넘어가요. 1의 자리 아직 안 더해 있는데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3월 대비 4월 신규 확진자 수의 비율은 F지역이 원래 보통은 3월과 4월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비율로 평가하지 않는데 여기서 뭐 물어봤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3, 4월의 F와 G입니다. 3, 4월의 F와 G. 여기가 F죠. 그 다음에 여기가 G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2배 이상이다. 2배. 2배 이상이다가 되려면 따져봐야지 이것도. 맞죠? 2배. 320, 196, 185, 61. 이거죠? 근데 비율이 뭐라고요? 2배 이상이래요. 2배 이상. 얘가 얘의 2배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를 해요, 그냥. 이 2배죠. 물론 분물 2로 나눠도 됩니다. 2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배를 한 다음에 2배 이상이 되려면은 이래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해보시면은 요거는 자, 요거는 얘가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66%가 넘습니다. 66%가 넘어요. 얘는. 그죠? 근데 얘는 얘가 66이 되려면은 207 정도 돼야 돼요. 207. 네,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2배가 넘지 않는다. 이상이 안 됩니다. 그 답은 진작 나왔죠? 2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창의수리죠. 창의수리. 봅시다. B대리는 집에서 거리가 14km 떨어진 회사에 출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하고 퇴근할 때는 회사에서 6.8km 떨어진 가죽 공방을 들렀다가 취미 활동 후 10km 거리를 이동하여 집 도착한다. 퇴근할 때 회사에서 가죽 공방까지는 18분, 가죽 공방에서 집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B대리의 출퇴근 평균 속력은 그랬네요.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게 뭐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체 거리 14, 6.8, 10. 이게 전체 거리예요. 그리고 시간은 토탈 얼마 걸렸죠? 1시간 30분, 18분, 1시간. 2시간 48분이죠? 맞죠? 그럼 2시간은 2, 48분은 5분의 4시간이에요. 즉 5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속력이 시속으로 주어졌어요. 시속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킬로미터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이랬으니까 단위가 시속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맞춰준 겁니다. 요거를 5분의 14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5분의 14 분의 20.8, 30.8. 그 다음에 5를 위에다가 곱하게 되면 14 분의 154. 딱 떨어지네요. 네, 11입니다. 11.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입니다. 이런 거는 그 문제에서 맞춰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맞춰줘야 되는 것은 시속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꿔주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강조하는데 단위를 못 맞춰갖고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14%인 A 설탕물 300g, 18%인 B 설탕물 200g, 12% 설탕물 150g 있다. A, B의 설탕물 섞은 후 100g의 물을 더 담고 C 설탕물 합친 후 200g만 남기고 버렸다. 이때 마지막 200g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자, 농도 공식을 쓰셔도 되고 비커 공식을 써도 돼요. 비커를 써볼게요. 비커. 일단 14% 300g, 18% 200g, 12% 150g 있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A하고 B를 합쳤어요. 그죠? 합치고 물을 100g을 넣었어요. 100g은 0%죠? 이렇게죠. 안 써도 돼요. 거기에다가 C 설탕물 합쳤대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 숫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숫자의 의미가. 100g은 왜 들어갔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 얘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농도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농도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납니다. 500, 600, 750이에요. 그렇죠? 자, 농도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숫자가 깔끔한 것 같지는 않은데 4200, 3600, 그 다음에 1200, 1800 이렇게 되면은 6000, 9600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 5로 나눠 보겠습니다. 5로. 그럼 15x는 5분의 960 5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192예요. 3의 배수네요. 그죠? 5x는 3으로 나눠주면 64입니다. x는 5분의 64 %예요. 5분의 64%. 이걸 환산하면은 10분의 128, 12.8%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을 버렸어요. 물을 버렸을 때 설탕의 양은 줄죠. 하지만 농도는 그대로예요. 농도는. 그러니까 12.8 곱하기 200. 자, 이게 소금이 안 구하는 거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12.8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5.6
그램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비커를 이용하는 방법을 써봤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 시소 공식 쓰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뭐 농도 공식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비커를 쓰면 식이 좀 간단하죠. 농도 공식은 나오긴 하는데 분수 형태니까.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S사는 이번 분기 실적에 따라 총 5천만 원의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한다. 이번 성과금을 정보에 따라 지급할 때 1급에 지급되는 성과금은 모두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1급. 자, 1급. 직원에 따라 1에서 4급. 1급은 2급의 2배, 2급은 3급의 2분의 3배, 3급은 4급의 3분의 4배를 지급받는다. 자, 1급이 얼마냐 이거 아니에요? 1급이 3명인데 그럼 1급이 받는 거를 X 이래 버릴게요. 그럼 2급은 뭐예요? 2분의 1X죠. 맞죠? 그 다음에 3급은 뭐예요? 3급. 3급은 2급은 3급의 2분의 3배. 3급의 2분의 3배. 자, 그럼 3분의 1을 곱해야 되죠?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x. 그 다음에 4급은 3분의 4배가 되니까 이거를 4분의 3을 곱해야 돼요. 4급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토탈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토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 3명. 이거 12명. 6x. 얘가 18명. 6x. 20명. 5x. 12. 20x네요. 20x가 5천만 원이에요. x는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1급이 받는 게 얼마냐? 1급 3명. 750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단순한 1차 방정식 문제였고요.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3명이 나눠 먹을 때는 2개가 남고 4명이 나눠 먹을 때도 2개가 남는다. 남는 게 일치하네요. 초콜릿이 25개 이하일 때 이 초콜릿을 7명이 나눠 먹을 경우 남는 초콜릿이 몇 개냐고 했어요. 자, 뭔 말이냐. 일단은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2. 4개로 나눠도 나머지가 2예요.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남는 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넘겨버려요.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A-2는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다. 즉 12의 배수예요. 그래서 A-2는 12 또는 24예요. 근데 A가 그러면 A는 14 또는 26이니까 얘는 안 되고 요건 거죠. 요거. 근데 여기 7명이 나눠 먹었대요. 그럼 당연히 안 남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언어 추리. 그죠? 자,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글자가 크게 나왔네요. 보기 좋게. 다음 지시문을 읽고 각 문장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순서 추론이거든요. 6명의 친구가 달리기를 했다. 1, 2, 3, 4, 5, 6이에요. A가 3등이에요. B는 꼴찌. C는 2보다 바로 앞에 들어왔대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는 F 바로 앞에 나왔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하고 E, D하고 F의 순위는 알 수 없어요. A하고 B만 알 수 있고. 하지만 C가 E보다 먼저, D가 F보다 먼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됐죠? 단순한 문제인데요. 1번 D가 4등이라는 거 4등이라면 D가 4등이라면 C는 2는 2등 맞죠? 그렇죠?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1번. 2번 C는 1등으로 들어왔다? 모르죠. 그거는. 1번처럼 제시가 돼야 돼요. 그게 없이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등으로 들어왔다 알 수 없으면 3번으로 보셔야 돼요. 3번.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요거는 역시 조건 추론 같은데
하경이는 A부터 C 세 종류의 과자를 총 15개 구매했다. 세 종류의 과자를 다음 주어진 정보에 맞게 구입했을 때 항상 옳은 것은 A부터 C 과자는 각각 2개 이상 구매. B 과자는 A 과자의 개수의 2배 이상. C 과자는 B 과자의 개수보다 같거나 많았다. A 과자와 B 과자의 개수의 합은 6개를 넘었다. 이거는 경우의 수로 가셔야 돼요. 경우의 수. 그죠?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A, B, C 이렇게 놓으시고 경우의 수를 타져야 돼요. 그죠? 경우의 수를. 일단 과자가 다 해서 몇 개냐면 총 15개고요. 그 다음에 B가 A의 2배 이상, C는 B보다 같거나 많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큰 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큰 수. 그죠? C가 B보다 같거나 많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죠? 얘가 9개가 돼버리면 몇 개 남아요? 9개가 돼버리면 6개. 10개면은 5개. 10개면 5개. 아, 근데 2개 이상이네요. 2개 이상. 그러니까 얘가 2개이면 얘는 4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럼 9개.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죠? 그래서 9개인 경우는 끝났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8개인 경우. 8개면은 2개, 5개. 가능하죠. 됐죠? 끝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7개. 7개 잃어버리면 8개 남으니까. 2개면은 4개. 잠시만요. 6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되나요? 3개. 3개, 5개는 안 되죠. 그죠? 3개, 5개는 안 돼요. 끝이에요. 끝. 끝이고. 이번에 여기가 6개인 경우. 6개면 3개, 6개 되네요. 3개, 6개. 그죠? 됐습니다. 3개, 6개. C는 B보다 6개를 넘었다. 자, 요게 단 거 같죠? 그죠? 2, 6, 7. 단 거 같아요. 자, 여기서 2배 이상 같거나 많았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기억. 하경이가 B 과자를 7개 이상 사지 않았다. 하경이는 7개 이상 사지 않았다. 하경이가 지금 B 과자를 네, 그렇죠. B 과자를 최대 6개예요. 최대 6개. 그죠? 그 다음에 니은 C 과자는 7개 이상 구입했다. 6개인 경우도 있어요. A 과자가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년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